조선은 신분제 국가였습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할지, 누구랑 결혼해서 어디에 살고 돈을 얼마 정도 벌지, 이게 다 정해지는 게 신분입니다. 조선의 지배계층이 양반이죠. 양반 밑에 평민이 있고 평민 밑에 상놈이 있고 상놈 밑에 천민이 있는데 천민 오브 천민. 제일 밑바닥이 백정입니다. 그러니까 백정 그러면은 소 잡고 돼지 잡는 도살업자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들이 백정이 맞는데요. 백정은 도살업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범위가 넓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가수, 연예인, 탤런트. 그때는 재인과 광대라고 불렀습니다. 재인, 광대, 연예계 하는 사람들, 사냥꾼, 그 다음에 기술자 계층.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저런 그 좋은 명품 가방, 또 구두, 백 이런 거 여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죠. 부츠 이런 여러 가지 장신구 만드는 사람들,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만드는 기술자들, 이런 사람도 백정에 속했습니다. 사냥꾼, 뱃사공, 재인광대, 각종 기술자들, 독축업자들. 그래서 조선시대 중기에는 말기에는 양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만은 사람 대접 못 받는 천민이 대개 한 40% 정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최소한 거의 한 40%는 조상을 올라가 보면 반드시 상놈이나 천민이 있어요. 상놈까지 합치면 60% 되고 내 피에는 상놈과 천민이 하나도 섞인 적이 없고 양반 피로만 그대로 물려받았다. 아마 지금 우리 전 국민 가운데 한 10%? 10%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 숫자는 굉장히 적었고 천민만 40%였으니까요. 천민 가운데 제일 밑바닥이 백정인데 양반과 백정은 쓰고 다니는 모자만 봐도 차이가 나요. 양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갓을 씁니다. 근데 양반이 일생에 딱 하루 갓을 벗고 요 패랭이를 쓸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부모님 돌아가시는 장례식 날.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걸 죄책감이 들죠. 부모님 살아생전 제대로 모시지 못한 불효자입니다. 내가 죄인이란 뜻으로 부모님 장례식 날 딱 하루만 갓을 벗고 패랭이를 써요. 근데 백정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패랭이를 써요. 그럼 양반이 일생에 한 번 죄인이라는 뜻으로 쓰는 패랭이를 백정은 평생 쓰니까 무슨 뜻이냐면 백정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인이란 얘기죠. 갓이냐 패랭이냐 이것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의 순조 임금 9년 요즘 쓰는 연도로 따지면 1809년에 개성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백정 신랑이 장가를 가게 됐어요. 일생에 한 번 결혼하는 날, 요즘도 결혼하면 여자들은 드레스 입고 남자들 턱시도 입잖아요. 일생에 한 번 결혼하는 날 멋지게 꾸미는데 백정 신랑이 자기가 일을 도와주던 마음씨 착한 양반한테 부탁을 했어요. 딱 한 번 결혼식 날 내가 갓을 써보고 싶습니다. 양반이 이거 죽을 때까지 쓰는 건데 하루 내가 빌려줄게. 그 백정 신랑이 갓을 빌려 쓰고 장가를 가다가 그 옆집 양반들에게 들켰어요. 감히 천한 것이. 그리고 양반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백정 신랑을 그날 구타해서 불구자를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정 신랑 주변에 같이 사는 백정 마을의 집 200채를 불태워버려요. 모자 한 번 쓰면 사람이 장애인이 되고 집이 200채가 불태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 그 무렵 1899년에서 1904년 사이 서울에 유명한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30살 된 상놈에게 60살 된 백정이, 그러니까 양반한테 감히 못 구르고 같은 상놈 아래 것이에요. 근데 이제 30살 된 젊은 사람은 그냥 상놈이고 그냥 천민이고 60살 된 할아버지는 천민 오브 천민인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백정 할아버지가 젊은 상놈한테 자네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히 저 백정이 아무리 상놈이라고 나한테 자네라 그래?
열받아가지고 이 상놈 젊은이가 그날 밤에 백정 할아버지 집에 쳐들어가서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때까지 3대 식구들 입을 전부 찢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속담에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들어봤죠? 얼마나 조선이 인간 차별이 심했냐면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어요. 위아래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 이런 악습이 남아 있어서 뭐 직장에서나 갑질하고 이런 아주 그 못된 양반 문화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기독교 문화권인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이 약간 이 조금 윗사람들이 갑질하는 경향이 심하기는 해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의 유산인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니까 무슨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있었던 무렵에 무슨 놀이가 유행했냐면 백정 입찢기 놀이. 백정놈이 상놈한테 자네라 그래서 입 찢었다. 이게 소문나니까 지나가다가 백정만 보이면 그냥 입을 찢는 거예요. 어린 애건 어른이건 남자건 여자건. 왜? 백정의 입을 찢어도 그건 범죄가 아니에요. 짐승이니까. 요즘이면 그 경찰서 가야죠. 그 당시는 괜찮아요. 백정 때려 죽여도 양반이 때려 죽여도 죄가 아닙니다. 자, 조선의 문제는 이렇게 양반 상놈 인간차별. 또 차별당했던 사람들이 있죠. 제이콥 로버트 무스 선교사님이 산이 많은 강원도에 와서 처음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에요. 제 고향 강원도 춘천에 저희 누나가 다니는 교회를 세우신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당시에는 도로도 안 좋았는데 그 강원도 백두대간 태백산맥을 자전거를 타고 그 산맥을 누비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강원도에 한 40여 개 교회를 세운 강원도 복음화의 아버지신데 이분이 자기가 조선 왔을 때 1900년 그때 딱 왔거든요. 자기의 경험을 쓴 책이 1900 조선에 살다라는 책이에요. 구한말 미국 선교사의 시골 체험기. 보통 선교사님들 오면은 서울에 많이 있었고 그다음이 부산 큰 도시인데 이분은 뭐 강원도가 지금도 시골인데 그 당시는 진짜 사람보다 뭐 동물이 더 많았던 강원도 산골을 누비면서 복음 증거하신 분인데요. 조선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요. 조선 사람을 괴롭히는 일본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셨는데 이분의 글에 보면은 한국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만 양반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다. 양반들이 상놈을 차별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다고 썼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다. 아빠들이 딸을 낳으면 딸내미가 이쁜 짓 하면 그냥 푹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딸바보란 말도 있죠. 아빠들이 딸이 너무 이뻐갖고 막 정신 못 차려요. 그죠? 아니 이렇게 예쁜 딸을 낳으면 조선 사람들은 조선 남자들은 어떻게 예뻐하지도 않고 이름을 이상하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일 유행이었던 여자아이들 이름 뭐였을까요? 영어로 sorrowful이래요. sorrowful. sorrow가 슬픔이니까 sorrowful 그러면 슬픔이 라고 번역이 되는데 슬픔이랑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뭘까요? 그 당시 1900년 당시 제일 흔했던 여자의 이름 섭섭이. 들어보시죠? 있으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섭섭이. 여러분의 한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여러분보다 한 4대 5대 할머니 가운데는 그런 분 있을 거예요. 그 서울에 가보면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이 있거든요. 이화여대가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교육 시작한 데잖아요. 그 박물관에 딱 들어가 보면 정면 벽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이화학당 세우면서 하신 연설. 조선 여자 아이들에게도 이름이 필요합니다. 옛날엔 여자애들 이름 안 줬어요.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부르고 개똥이, 소똥이, 섭섭이 이렇게 불렀지. 이름을 안 줬어요. 남자만 이름을 줬지. 그 정도로 이제 여자를 무시했다는 거죠. 왜 섭섭이냐면 다 아들 낳기를 바랬는데 아들이 안 나오고 딸이 나왔으니 섭섭하다는 거죠. 그래서 섭섭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종종 sorrowful의 의미를 갖는 섭섭이로 부르기도 해서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어린 것은 자신이 가족에게 슬픔을 가져왔다고 되새길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들은 딸들을 영원한 가족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 어린 아내들은 문자 그대로 이 집에 끌려온 노예들이다. 방앗간에서 식량을 준비하고 그 집안에 노비가 있었더라면
노비에게나 맡겼을 온갖 종류의 집안일을 다 맡게 된다. 성인이 된 여인은 단지 소녀의 연장이나 완성품에 불과하다. 여자로 태어났던 것 외에 다른 아무 이유 없이 이 불행한 존재들에게 가해진 멸시가 여인으로 성장한 후에도 항상 따라다닌다. 제가 20대 대학생들 만나보면은 여대생들한테 물어봐요. 젊은 친구들한테. 너 여자로 태어났다고 차별당한 적 있냐? 물어보면은 요새 20대 학생들은 거의 없다 그래요. 주로 대답하는 게 뭐냐면 명절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빠만 밥 챙겨준다는 거야. 그리고 약간 좀 유교적인 집안은 남자끼리 밥 먹고 여자는 따로 먹고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대요. 남아있는 분들 있죠. 더러더러.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게 좀 있을걸요. 저희 세대도 남녀 차별이 꽤 있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여자분들이신데 그냥 여자가 차별당하는 게 조금 당연하다고 아마 집에서부터 그렇게 자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되게 집에서도 아들은 대학 보내고 딸은 안 보내고. 그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고향 강원도에서 당연했어요. 그게. 남녀 차별이 아직도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나아졌지만 이 당시에 조선은 이건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끔찍한 풍습 가운데 하나가 잔반이라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남자 여자가 같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먼저 밥을 먹어요. 남자들이 밥을 먹다가 밥하고 반찬을 남기잖아요. 그럼 그걸 여자들이 앉아갖고 먹는 거예요. 남은 음식물 처리를. 이해가 되시죠? 남자들이 먹다가 숟갈 놓으면 그 남자들이 먹던 밥을 이제 그 남편이 먹던 밥을 아내가 먹고 오빠가 먹던 밥을 여동생이 먹고 이런 식으로 남자하고 여자는 이렇게 밥도 같이 안 먹었죠.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 들어봤죠? 남자 여자가 7살 되면 같은 자리에 못 앉는다. 이게 이제 연애하지 말라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7살이 되면 남자는 특히 양반 남자는 글자를 배우러 서당으로 가요. 여자는 7살이 되면 일을 하러 밭으로 가요. 여자들은 뭐 다 노동하고 이런 존재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구한말 되면 또 여자들의 정조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요. 그 선교사들이 와서 쓴 기록을 보면은 양반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 새로운 세댁 16살, 17살 그때는 어려서 결혼했으니까 작은 아씨가 불길에 휩싸이는데 하인이 그 여자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만지면 여자의 정절이 더러워졌다 이래갖고 죽고 내버려둬라. 외간 남자하고 이렇게 손만 만져도 실절, 이건 정절을 더럽혔다. 그래서 은장도라는 거 들어봤죠? 은장도가 뭐냐면 여자들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실제로 되게 많이 시켰습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아주 사람 대접을 못 받았죠. 조선이 멸망한 원인이 뭐냐? 전 개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는 양반이 상놈을 차별하고 둘째는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고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약해져 갖고 망하게 됐나. 예수를 믿고 생각해 봤더니 인간을 차별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남자, 여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장애인, 인간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된다. 이승만이 감옥에서부터 그 생각을 해요. 사실은 조선시대에도 이 양반상놈 제도가 문제가 있다. 이거를 깨달아서 1894년 갑오경장 내용을 보면 반상의 차별을 혁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상, 양반상놈의 차별을 혁파한다.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를 허락한다. 한번 남편이 죽으면 재혼하면 절대 안 됐거든요. 재혼한 여자는 아주 몹쓸 여자 취급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남편이 어떻게 먼저 세상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재혼해도 된다. 이런 게 1894년에 법으로는 정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을 정해놓고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까지도 양반 상놈 차별, 남자 여자 차별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 법을 왜 안 지켰을까요? 상놈들 입장에서는 양반 상놈 차별이 없어졌으니까
양반한테 굽실거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1948년까지 다 굽실거렸어요. 이유는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였기 때문이죠. 농업국가니까 농사 짓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농사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땅 주이든 지주는 양반일까요? 상놈일까요? 100% 양반이죠. 그러니까 상놈들이 양반한테 가서 아유 양반 나 상놈이라고 함부로 나한테 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양반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알았어. 너 오늘부터 내 땅에서 농사 짓지 마 이러면 끝나요. 그럼 양반의 땅이 없으면 어디서 농사를 져? 농사를 못 지으면 지금은 직업이 많지만 그때는 직업이 없잖아요. 양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럼 상놈들이 양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이거를 소작한다 그러죠. 소작료를 내요. 땅을 빌리는 값이죠. 말하자면 땅값이 얼마냐? 1년 수확물의 50%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반이면 퇴계 이황 선생, 우리나라 지폐에 딱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퇴계 이황 선생이 어떻게 이렇게 책을 많이 쓰고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도산서원도 세우셨느냐? 이황 선생 집에 노비가 367명이었어요. 그럼 이황 선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367명이 1년 동안 번 돈의 절반을 받아요. 그럼 연봉으로 치면 183.5. 여러분 연봉에 183.5명의 연봉을 내가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받아. 보통 양반들이 고산 윤선도 거기다 5, 600명 됐고 대부분 양반들이 3, 400명 기본, 많은 사람 뭐 1000명도 있고 내 밑에 상놈이 1000명이면 1000명이 1년 동안 번 돈의 절반 500인분 그게 내 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양반들은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상놈들은 죽어라고 일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법으로 뭐 양반 상놈 차별 안 한다. 그래도 직업이 생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요걸 이승만이 생각한 거예요. 왜 양반 상놈 제도가 없어지지 않느냐.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상놈들이 양반 눈치 안 보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만 마련해 주면 양반 제도를 없앨 수가 있다. 이걸 이승만이 감옥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상놈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려면 그게 토지개혁이라는 거예요. 양반들만 갖고 있는 땅을 상놈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면 돼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는 양반 땅을 무조건 강제로 몰수해. 그래서 그냥 다 똑같이 나눠준다. 나눠주지 않고 결국은 공산당이 다 가지는 건데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는 토지 분배를 했다 그러는데 그 분배가 뭐냐면 경작권을 분배한 거예요. 땅은 국가 소유예요. 그 국가는 공산당 소유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땅을 갖고 일반 농민들에게는 경작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은 내 땅이야. 내 땅인데 첫째, 팔 수 없어. 둘째, 요 땅을 저당 잡혀서 대출 받을 수도 없어. 셋째, 요 땅 말고 딴 땅에 가서 농사 지어도 안 돼. 그냥 넷째, 요 땅에서 나는 바로 요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농사 져야 돼. 이걸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공산주의 국가의 토지개혁이에요.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 땅을 저당 잡혀서 대출도 못 받고 무조건 거기서 농사만 짓고 딴 데도 못 가고 이거는 땅에 그전에는 양반의 노예였다가 그 다음에는 공산당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북한 같은 나라가 토지개혁했는데도 몇백만씩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은 어떻게 하느냐. 양반들의 땅을 상놈 보러 사라 그러면 되는데 상놈이 돈이 없잖아요. 국가가 양반들의 땅을 정당한 값을 주고 땅을 사요. 그리고 국가가 이 땅을 상놈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팔아요. 근데 상놈들이 그거를 당장 땅값을 낼 수가 없으니까 1년에 50% 소작료 내는 거를 깎아서 1년에 한 30%만 해서 몇 년에 걸쳐서 나눠내게 하면 5년, 6년 내고 나면 그 땅이 완전히 내 것이 되게 하는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유상몰수, 유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을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딱 되자마자 자기 친구 미국 사람들한테 내가 이 날을 위해서 평생을 기다렸다. 우리 새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개혁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거다.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양반들의 땅을 국가가 제값 주고 사서 그걸 저렴한 가격에 상놈들에게 분배하고 상놈들이 몇 년에 걸쳐서 땅값을 갖게 하는 전 국민에게 땅을 나눠주는 개혁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혁에 그 당시 국회가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그 당시 국회의원은 양반 출신이었을까요? 상놈 출신이었을까요? 100% 양반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에 상놈이 300명이면 내가 연봉 150배 받는데 그걸 국가가 그 사람들한테 땅을 다 줘? 그럼 나도 농사 져야 되는데 나하고 상놈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국회가 이승만 대통령의 개혁을 사사건건 반대를 해요. 동시에 전국의 상놈 머슴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겠죠. 이래서 양반, 상놈, 대통령, 국회, 나라를 세우자마자 막 정신없이 싸우는 거예요, 양쪽 세력이. 결국 국회가 대통령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양반들하고 얘기 안 되고 상놈들, 대다수 땅이 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호소해서 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토지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1948년 12월 4일 우리나라 건국하고 4달이 채 안 됐을 때 건국 이후 나라를 세우자마자 제일 먼저 이승만이 시도한 게 토지개혁이니까 한 3개월 지나갖고는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지만 그래도 전국이 다 알게 됐어요. 대통령이 토지개혁 하려고 그런다. 국회의원들은 반대한다. 막 치열하게 힘겨루기인데 라디오 연설을 합니다. 오늘날의 KBS에서. 지금은 KBS가 텔레비도 있고 라디오도 있지만 그때는 텔레비가 없었어요. 그 이승만의 연설이 우리나라 정치가 연설 가운데 최고의 청취율 86%가 이 연설을 들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라디오가 없어가지고 가난한 마을에 라디오 있는 집이 한 집이에요. 그럼 그 집에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으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대통령의 연설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왜? 농사 짓는 거 말고는 직업이 없던 나라에서 땅을 내가 갖느냐 못 갖느냐, 이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인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6%의 국민이 하여간 라디오가 있는 곳에 연설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다 모였다는 거죠. 이 역사적인 연설, 5,000년 만에 처음으로 농민들이 땅을 갖느냐 마느냐 이걸 결정하는 중요한 연설을 이승만이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자, 토지개혁 문제로 연설했는데 연설의 첫 마디가 뭐가 나오죠?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양반들은 어떻게 하든지 땅을 지키려고 그러고 상놈들은 어떻게 하든지 땅을 갖고 싶고 전 국민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판인데 왜 내가 토지개혁해야 되느냐? 첫 마디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기독교 정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치라는 거지. 전 국민 가운데 1%가 기독교인인데 그냥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99% 니네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야.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야 너는 양반 너는 상놈, 양반 상놈 구별하거나 하나님이 도장을 쳤어. 너는 부자로 살아. 너는 쫄쫄 굶어. 하나님이 인간을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반 상동 구별하고 부자임이 인쳐서 낸 거는 하나님이 아닌데, 이 중간에 연설이 생략됐습니다. 이 중간 연설도 재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닌데 인간들이 왜 양반 상놈 제도, 귀족 천민 제도를 만들었느냐, 이걸 이승만이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인간들이 부자는 대대로 부자, 양반은 대대로 양반, 이와 같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 양반 상놈 인간 차별하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나쁜 제도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 그 얘기죠.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정체, 자,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왕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민주주의라는 걸 하는데 민주주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이승만이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뭔지 국민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민주주의는 뭐냐? 양반, 상놈, 귀족, 천민이라는 등분, 요즘 말로 하면 차별이 다 없고 모든 인민이, 지금 인민 그러면 약간 북조선 냄새가 나죠? 남한은 국민, 북한은 인민인데 원래 조선의 경국대전에 보면 백성들을 가리켜서 인민이라 그랬어요.
원래 인민이 일반 국민을 가리키는 말. 원래는 조선시대 쓰던 말이 인민인데 그게 지금 북조선으로 갔고 남한에선 국민이 됐죠. 모든 국민이 평등 자유로 천연한 복리를 다 같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세우기 위하여 그 근본적 병통을 먼저 교정하여야만 모든 폐단이 차서로 바로잡힐 것이므로 토지개혁법이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승만 이전에는 정치하고 경제를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러면 국민이 투표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맞죠? 토지개혁은 이건 정치에 대한 거예요? 경제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경제죠. 농사 짓는 사람한테 딱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민주주의는 정치고 먹고 사는 문제, 토지개혁은 경제예요. 투표하는 게 정치고 먹고 사는 활동은 경제죠. 이렇게 정치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했는데 이승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다 굶어주고 그게 민주주의 맞나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야. 상놈도 투표해. 근데 상놈이 투표하고 와서 양반한테 절을 해야 돼. 이게 민주주의 맞나요? 이승만의 천재성은 뭐냐? 국민들 밥 먹고 살게 해주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근본적 병통이 뭐냐? 양반 상놈 차별하고 귀족 천민 차별해서 땅 가진 사람 계속 부자로 살고 땅 없는 사람 계속 가난하게 살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정치를 연결시킨 게 이승만의 천재성이에요. 아시아에서 우리 한국보다 먼저 민주주의한 나라 많습니다. 우리 한국보다 너무 잘 살았던 나라들 많아요. 1947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1년 전에 조선 팔도의 엘리트 5명을 뽑아서 해외로 유학을 보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나라를 세우니까 외국 가서 선진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기술을 잘 배워갖고 와라. 김포공항에 엘리트 5명을 유학 보냈는데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다 와가지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퀴즈. 그때 대한민국에 당장 필요한 선진 기술을 배우러 엘리트 5명이 어느 나라로 갔을까요? 미국은 가서 배워봤자 한국에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기계로 농사 짓는 거니까 그거 배워봤자 한국 기계가 없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였을까요? 소련? 공산주의가 어떻게 가요? 일본도 너무 발전했으니까 안 돼요. 우리나라에 당장 필요한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나라 파키스탄이에요. 퀴즈 하나 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을 통해서 경제를 엄청 발전시킨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대통령 한 번 더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한 번만 더 선고하면 우리나라가 저 나라만큼 잘 살게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론에서 박정희가 거짓말 쳤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 나라만큼 잘 사냐? 1967년에 박정희가 우리가 저 나라만큼 잘 살게 된다 5년 후에라고 얘기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나라 어딜까요? 그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이 무지하게 잘 살았어요. 박정희가 그 얘기할 때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 3배였어요. 그래서 필리핀이 불쌍한 한국을 위해서 체육관을 하나 지어줬어요. 서울에. 그게 장충체육관이에요. 그 장충체육관이 필리핀 사람들이 지어준 거예요. 우리나라 체육관 지을 기술이 없어서. 그 필리핀을 쫓아간다고? 박정희 거짓말쟁이네. 이랬는데 지금 필리핀은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럼 질문이 뭐냐? 파키스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가서 거기서 막 공부를 했고요. 박정희가 필리핀 따라잡는다 그랬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고 근데 지금 파키스탄, 필리핀은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한 20분의 1 될까요? 경제력 전체 규모로 따지면 한 50분의 1이나 될래나? 필리핀 가보신 분 있죠? 진짜 못 살잖아요. 눈 뜨고 못 볼 만큼 비참하지. 왜 그러냐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만라는 정치만 했어요. 예를 들어 뭐냐? 자, 이승만이 이 연설을 왜 했냐면 국회가 토지개혁을 반대. 국회들이 양반이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런 연설을 하고 국민들을 막 일으켜서 양반들을 몰아붙여서 국회를 압박해서 대한민국 토지개혁에 성공한 거고요. 파키스탄, 필리핀, 파키스탄 1900
90년대까지 무슨 법이 있었느냐? 파키스탄 국회의원은 100% 지주예요. 지주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요. 무슨 법이냐? 땅을 가진 지주는 세금 면제. 땅이 없는 농민은 세금 부과. 이게 민주주의예요. 국회에서 결정했으니까.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민주주의냐? 지주 민주주의예요. 이승만이 이런 법을 만들어 갖고 막 토지 개혁하고 박정희도 마찬가지로 국회를 압박해 가면서 경제를 개발시켜서 옛날에는 이승만 박정희 다 독재자라고 욕했어요. 근데 지금은 평가가 왜 달라지느냐? 가만히 봤더니 필리핀하고 파키스탄은 독재를 안 했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거를 대통령이 그대로 시행했어요. 국회를 압박하고 막 국회랑 싸우고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상권 분립을 존중했어요. 문제는 뭐냐?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위한 법, 지주를 위한 법을 만들고 이게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민주주의다. 이래서 그 법을 따라 땅을 가진 양반 지주는 세금을 안 내고 땅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내니 지금도 파키스탄, 필리핀 엄청 가난하죠? 맨날 데모 폭동 일어나죠? 내전 일어나죠?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이승만, 뒤를 이은 박정희, 이분들이 그렇게 민주주의를 잘하진 않았어요. 분명히 민주주의에 역행한 잘못이 있었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이승만의 생각에 야, 양반 상놈 좀 똑같이 먹고 살아야지. 양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상놈은 죽도록 고생해서 자기가 1년 동안 번 돈 절반을 갖다 바치고 이걸 그대로 두고 민주주의를 해서 상놈은 글자를 못 읽어요. 글자도 못 읽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됩니까? 땅을 갖고 글자를 읽을 줄 아는 그런 사람만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만들어도 양반들을 위한 법만 만들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이걸 없애서 모든 사람이 일단 평등하고 자유롭게 먹고 살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와 민주주의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아무리 가난하신 분도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조선왕조실록 518년 역사에 500번 넘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518년 역사인데 500번 넘게 나오니까 1년에 한 번 이상 나오는 게 뭐냐. 사람이 굶어 죽었다가 아니에요. 그건 1000번 넘게 나오고 먹을 게 없어서 어느 지역에서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굶주린 백성들이 시체를 뜯어 먹었다. 이게 500번 넘게 나와요. 지금 최근에 시체 드신 분 계세요? 대한민국에 아무리 어려운 분도 시체 뜯어 먹는 사람 없고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북한, 필리핀, 파키스탄 시체 뜯어 먹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들이에요. 왜 그러냐?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국회랑 싸워가면서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먹고 살게 하는 민주주의지.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다고 무조건 다 하는 거?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1948년에 싸웠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제도를 행하는 나라에서는 지주의 땅을 건몰해서 지주의 땅을 뺏어서 소작인에게 나누어 준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농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정부에서 빼앗아 정부가 대주주가 되고 정부가 대주주가 되니까 그 정부를 다스리는 건 공산당이죠.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당이 정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계에서 평등, 가장 불평등한 나라 1등 북한. 김정일이는 별장이 7,000개. 김정일의 하루 식사가 2억 4천만 원. 한 끼가 8천만 원. 한 끼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한 끼에 2억 4천만 원씩 70년 동안 드셨어요. 어버이 수령들께서. 그리고 전 국민의 3분의 2는 영양실조. 이 이상 불평등할 수 없죠. 그 다음 불평등 2위 중국 공산당. 중국에서 1억 위안. 1억 위안이면요. 우리 돈으로 한 187억? 185억? 큰 돈이죠. 185억 이상 재산을 가진 중국 부자의 91%는 공산당원이 아닙니다. 공산당 고위 간부도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전부 다 청렴합니다. 누구냐면 187억 이상 재산가의 91%는 공산당 간부의 아들, 딸이에요.
공산당 간부들이 자기 이름으로는 안 해. 자기 아들 이름, 딸 이름으로 하지. 그게 아들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승만이 1948년 연설한 것처럼 정부가 대지주가 된다. 그러니까 공산당 고위 간부의 자녀들이 91%, 185억 이상 재산 가진 사람이 91%는 공산당 간부. 이게 중국이고, 북한은 어버이 수령 3대 하루 2억 4천만 원씩 먹는 나라가 된 거고, 연설에 딱 맞죠. 농민은 더욱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을 받는 것이니, 그래서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 때 3,8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대약진 운동, 농민 아사 치시면 3,800만, 뭐 4천만 다 나옵니다. 중국은 토지 개혁을 했는데 농민들 3,800만이 굶어 죽었고, 북한도 토지 개혁을 했는데 4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이승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농민은 더욱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을 받아서 전에는 부호, 양반한테 노예됐던 것이 지금은 정부, 공산당의 노예가 된다면 농민 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연설하면서 국회를 압박하니까 국회가 항복, 대통령의 뜻에 따라 토지개혁을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어떻게 했느냐. 그럼 기왕 땅을 팔 거니까 비싼 값을 받고 땅을 파는 게 낫겠죠. 땅값을 1년 수확량을 100%로 할 때 300%라고 국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이때 이승만이 또 독재를 했습니다. 국회고 나발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300%씩 우리 농민들이 무슨 돈이 있냐. 150% 반으로 잘랐어요. 150%면 원래 1년 수확량의 50%를 바쳐야 되잖아요. 요걸 3년만 바치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은 150%로 땅값을 하되 50%씩 내면, 절반을 내면 식구들이 못 먹습니다. 그때 식구가 많아. 그러니까 맨날 굶었죠, 우리 농민들이. 절반이 아니라 1년에 30%씩 내라. 5년 동안 150%로 내라. 그러니까 국회에서 대통령이 압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법안을 만들어 놓고 시행세칙이다 뭐다 해갖고 이걸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 이승만이 거기서 아주 무서운 독재를 했습니다. 그 모든 땅을 가진 양반들의 집에다가 분배 농지 예정 통지서란 걸 보냈어요. 그거는 명백한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분배될지 안 될지 결정된 게 없거든요. 국회에서 계속 반대하기 때문에.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 국회가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토지를 배분할 거니까 땅 가진 주인들 알아서 겨라 이러고 분배 농지 예정 통지서를 보냈더니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처음 했을 때거든요. 지금은 정부에서 이상한 거 보내면 찾아가서 데모하고 항의하죠. 그때는 민주주의 처음 하니까 대통령이 뭐가 왔어.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임금님이 보낸 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세우고 이승만 대통령이 수원 지방에 순시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수원 지방의 원로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한 거야. 지금 오시는 분이 누구야? 임금님은 아니지, 조선 망했으니까. 대통령이래. 대통령한테 예의를 어떻게 갖춰야 되지? 유교는 격식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른한테 지키는 예의, 임금님한테 지키는 예의, 양반한테 지킨 예의가 있는데 대통령한테 지킨 예의가 없어요. 그 수원에 있는 그 원로들이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에 대한 예법이 없으니까 임금님한테 하던 식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수원역에 나가서 다 절했어요, 엎드려서. 실제로 1948년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전에는 임금이다가 그 다음엔 일본 천황, 그 천황 신사에 가서 맨날 절했거든요. 그 대통령이 오니까 거기도 절을 한 거죠. 그 대통령이 야, 네 땅은 분배하기로 나라에서 정했으니까 까불지 마. 이걸 뿌리니까 양반들이 다 야, 대통령이 진짜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이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승만 대통령은 땅값을 150%로 정했어요. 근데 양반들이 겁을 먹고 자기 땅값을 헐값에 내놔요. 그래서 땅값이 100%에서 120% 선에 팔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농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값에 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라 그러면 1년 농사 지은 거 정도니까 30%씩 내면 3년만 내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 이렇게 농민들에게 공짜로 줄 수는 없어요. 공짜로 주는 건 공산주의까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하는 나라가 공짜로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최대한 낮춰서 농민들에게 땅값을 1년 수확량의 120% 해준 나라는 전 세계에 없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승만이 거의 독재에 가깝게 양반들을 압박해서 결국 상놈들에게 땅을 다 나눠주게 됩니다. 전 국민이 땅을 갖게 되죠. 그 이승만의 업적이 훗날 평가를 받는 건데 2006년 월드뱅크가 2000년 21세기가 되자마자 6년 동안 연구를 해요. 왜? 21세기가 되니까 이제 100년 동안의 경제 데이터가 축적이 됐어요. 100년 동안 지구상에 있었던 200개 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는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나라는 오히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추락했어요. 그럼 어떤 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어떤 나라가 경제가 추락하느냐? 그걸 따져봤더니 지금은 뭐 농사 짓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0세기만 해도 대부분 농사 졌거든요. 선진국 말고는. 20세기 경제 성장률의 비밀이 토지개혁이더라는 거예요. 토지개혁을 잘한 나라가 경제 성장도 잘했다는 거예요. 20세기 경제 성장률 1위는 대한민국이죠. 토지개혁을 제일 잘한 1위도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뱅크가 가장 성공적인 토지개혁 국가는 한국이다. 아니 월드뱅크가 2006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400만 명이 굶어 죽은 북한의 토지개혁은 잘한 거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못했다. 이 역사를 이렇게 엉터리로 정반대로 가리킨 거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천덕 신부님의 말인데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성경적인 토지개혁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웃나라 중국,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 역사의 2대 기적. 첫째,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제일 세서 누구나 저 나라는 공산화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안 된 거. 둘째, 공산주의가 되게 약하고 역사상 항상 물질, 배금, 황금만능주의, 하여간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서 저 나라는 절대 공산주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중국이 공산화가 된 거. 이게 아시아의 2대 기적이에요. 누가 봐도 공산화 될 한국은 안 됐어요. 누가 봐도 공산화 안 될 중국을 됐어요. 왜 그러느냐? 토지개혁 관련이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뭐였냐면은 중국의 어느 지역에 지주가 있으면 밤에 공산당이 지주의 집에 쳐들어와. 그리고 동네 머슴들, 아래 것들, 다 소장농들 불러 모아. 그리고 마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인민재판해갖고 이 지주를 빵 총을 쏴서 죽여요. 그럼 사람 죽인 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그 지주를 죽이고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두 가지를 나눠줘. 첫째는 땅을 나눠줘. 땅 문서를 공산당이. 둘째는 여자를 나눠줘요. 지주들은 부인이 수십 명이고 그 머슴들은 돈도 없고 땅도 없으니까 장가를 못 가요. 옛날에 머슴한테 누가 시집을 가겠어요. 땅도 없는데.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어느 마을 가든지 지주를 죽인 다음에 땅을 나눠주고 여자를 나눠줬어요. 그 머슴들은 평생 노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공산당에 와서 자기 부인도 주고 땅도 줘요. 열렬히 공산당을 지지하죠. 한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했는데 국회가 1년 동안 토지개혁 신행 못되게 막아요. 1년을 끌어요 국회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참다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불법인데 대통령이 협박장을 보낸 거야 양반들한테. 분배, 농지, 예정, 통지서라는 걸 이승만이 전국에 쫙 뿌려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 통지서를 받고 놀래가지고 앞을 다투어서 땅을 팔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 땅을 헐값에 사요. 그게 언제냐면 1950년 3월 말이에요. 1950년에서 3월 말에서 4월 말까지 전국의 농민들이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땅이란 걸 갖게 된 거예요. 야, 이게 내 땅이구나 생각했는데 두 달 있다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중국에서는 농민들이 땅을 주고 여자를 준 공산당 편을 들어서 공산화가 됐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김일성이 중국이랑 똑같이 남한에 쳐들어와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다라고 선전했어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두 달 전에 땅 받았는데 땅을 뭘 또 준다 그래? 아니 두 달 전에 내 땅 받았고 농사 져야 되는데 내 땅에 시체가 쌓여 있어. 김일성이가 전쟁 일으켜서 내 땅에 폭탄이 터져 있어. 아니 처음으로 조상 대대로 머슴으로 살다가 상놈이
이제 내 땅을 가졌는데 거기서 전쟁이 나니까 공산당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농민들이 결사적으로 싸운 거예요,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공산화가 안 된 거다. 성경적인 토지개혁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러니까 지금 뭐 인기가 많이 없어졌지만 한동훈 씨가 법무장관 때 그 연설했잖아요,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정책은 토지개혁이다. 이승만 정부에. 한동훈 장관이 그 시절에 연설했죠. 왜?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땅을 골고루 나눠줘서 농민들이, 그때 뭐 농민이나 대부분 국민들이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뭐고 민주주의가 뭐고 하나도 몰라요. 아는 건 뭐냐? 이승만 박사가 땅을 줬다. 여기다가 공산당이 포탄을 터뜨렸다. 이런 나쁜 놈들 싸우자. 이렇게 된 거죠. 토지개혁을 한 다음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 말년에 이제 하와이로 쫓겨나는 바람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승만 재평가가 이루어진 결정적 계기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뭐 민주주의도 처음 해보고 산업개발도 처음 하니까 우리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랐어요, 우리 국민들은. 근데 해외에서는 야, 필리핀은 파키스탄은 엉망됐는데 사우스 코리아는 왜 이렇게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외국에서 막 우리나라를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우리가 토지개혁 되게 잘했나 보다. 대통령이 하라해서 강제로 했는데, 이르고 이제 1970년대부터 전국에 이승만 대통령 때 땅을 받은 농민들이 20년 지났으니까 많이 살아계셨겠죠. 그분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막 몇천 페이지짜리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 세계 최고의 경제, 이 토지개혁 성공 사례 모음집을 냈는데 한 1800페이지인가 그래요. 아, 내가 그거 읽느라 눈알이 빠질 뻔했는데, 그거 읽다가 제가 정말 뭉클했던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시골 할아버지들이 이고둥성으로 뭐라고 말했느냐. 이 박사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쌀밥을 먹어봤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렸을 때부터 죽어라고 농사를 지어갖고 쌀은 양반한테 바치는 거예요. 상놈들은 보리밥 먹는 거야. 나무 열매 먹고 옥수수 감자 먹고. 근데 내 땅이 생기니까 이제는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지은 쌀밥을 내가 먹게 된 거야. 이 박사 덕분에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쌀밥 먹어봤다. 이렇게 말한 농민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때 처음 쌀밥 먹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양반 상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양반만 갖고 있었던 땅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었다. 두 번째, 양반만 갖고 있었던 게 교육이죠. 이승만이 독립운동할 때 오전에 말씀드렸죠. 1912년 조선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YMCA 지부를 세우다가 백오인 사건이라서 이승만이 망명을 했죠. 미국 망명에서 하와이에 정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학교를 세운 거예요. 요 사진이 5,000년 역사상 처음 일어났던 희한한 사건을 찍은 거예요. 요거 한 장 찍는데 5,000년 걸렸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뭘까요? 이 사진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공학이에요. 남녀공학. 남자하고 여자가 같은 교실에서 같이 배웠어요.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남자 여자가 같이 앉는다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역사상 최초의 남녀공학이라 그러면 그전에는 남자만 교육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남녀공학 그러면 남자가 많은데 여자를 몇 명 껴놨을 것 같죠. 근데 이 사진을 보면 하얀 옷이 다 여자야. 그러니까 여학교에 남자애들이 꼽사리로 꼈어. 최초의 남녀공학인데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이 학교의 성경 선생 겸 역사 선생 겸 국어 선생 겸 교장이었던 이승만이고,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 그러냐? 이승만이 한성 과목에서 쓴 글 가운데 평안도 지방에서는 괴이한 풍습이 있다 하니, 그래서 연락에 욕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산모가 10달 배 아파서 딸을 낳으면 울어요. 기껏 고생했는데 아들 못 낳고 내가 딸을 낳다니. 울면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줘. 한 해 흉년 떼었다고 치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냐? 흉년이 들면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거든요. 딸이 있는 집은 한 해 1년 흉년 굶어 죽지 않고 넘길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딸을 술집에다가 팔면 돼요.
그러니까 딸은 뭐냐? 흉년 때 술집에다가 팔 수 있는 비상금. 그러니까 지금 비상금 났으니까 딸 낳았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라고 위로하는 풍습이 실제로 있었어요. 관서지방 평안도에. 이승만이 한성 가면서 이걸 쓰면서 이런 풍습은 세계 어느 야마에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연락이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승만이 미국 망명하면서 우리 교포가 제일 많이 사는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와이를 와서 하와이 한국 사람들이 사는 섬 8개를 쭉 돌았어요. 45일 동안. 가는 데마다 이상한 거야. 그때 하와이가 미국령으로 미국한테 이렇게 점령당해서 정식으로 주가 되기는 전일 겁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통치하고 있어서요. 미국이 잘 사는 나라니까 미국에 노숙자가 없었거든요. 하와이에. 근데 하와이에 가봤더니 어린 여자애들 노숙자가 많아. 길거리에. 가서 생긴 걸 봤더니 미국의 백인이 아니야. 하와이 원주민도 아니야. 생긴 게 조선 여자애처럼 생긴 거예요. 그 조선 말을 걸어봤는데 애들이 말을 못해. 왜? 엄마 아버지가 어려서 버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이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인천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와이로 많이 건너갔어요. 그렇게 노동자로 간 조선 사람이 거기서 결혼을 해갖고 애를 낳는데 딸이야. 그러면 조선에서 풍습 그대로 딸은 한 해 흉년 때우기 위해서 술집에 파는 건데 하와이에서는 딸을 술집에 팔았다가 인신매매로 끌려가죠.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쓸모없는 딸을 낳았을 때 조선은 이거 술집에 팔면 되는데 여기는 팔 데도 없어. 길거리에 버린 거예요. 이승만이 45일 동안 돌면서 그 버려진 여자애들을 다 주워가지고 와.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 여자들을 모아서 여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남녀공학을 세워요.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같은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남녀공학을 시도합니다. 이승만이 남녀공학 한다 그럴 때 미국 사람도 다 말렸어요. 미국 선교사들도 야 니네 나라가 남녀차별이 5,000년인데 그거 해서 되겠냐? 근데 이승만이 고집스럽게 밀어붙였고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동양인 최초의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니까 그 당시 하와이에 미국 사람, 하와이 원주민, 일본 사람, 조선 사람 합치러서 하와이에 거주한 사람 가운데 최고 학벌 이승만이에요. 이런 인물이 미국에도 없었거든. 세계적인 학벌이니까. 그 세계적인 학자가 미국 대통령 제자고 뭐 이런 사람이 이런 학교를 세우니 조선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아이들을 보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조선 사람들이 다 남녀 평등을 생각했던 건 아닌데 야 이승만 박사한테 내 아들이 내 딸이 배운다.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건 특급 과외 선생이 온 거거든요. 앞을 다투어 보내면서 여기서부터 남녀 차별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죠. 자 이제 이게 독립운동 때 시도하신 거고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할 때 우리나라 전 국민 가운데 하루라도 학교를 가본 사람이 14%예요.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2%예요. 이승만이 대통령 집권 11년 6개월 동안 의무교육제를 실시해서 강제로 아이들을 전부 다 학교에 보내게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날 때 초등학교 입학률이 96%가 돼요. 이때 전 국민이 글자를 깨우치게 되죠. 이때도 읽어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아버지는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농사 짓고 있어요. 13살, 14살이면 그 당시에는 장정 노릇을 해갖고 누구나 농사 졌거든요. 13살이면 장가도 가고. 13살, 14살 된 아들놈은 아빠는 지금 들판에서 고생을 하는데 공부를 한다고 학교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건 불효막심한 겁니다. 거기다 이 아들, 딸들이 학교 가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나는 대학을 갈 거라는 거예요. 뭐 선생님이 되고 의사가 되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우리 집안이 대대로 모습에 농사 짓는 사람인데 농사 짓느라고 아버지가 바쁜데 애들이 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니 농민들이 열받아가지고 이승만 정권 기간에 농민 데모가 수백 건 일어나요. 지금은 상상이 안 돼. 지금은 한국 부모들이 학부열이 너무 세서 문제지. 그때는 교육 이런 거 안 받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서 뭐라고 데모하냐면 우리 아들 퇴학시켜라.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공부냐.
빨리 우리 아들 농사 짓게 나를 돕게 해라. 불효막신한 이놈은 당장 자퇴하라. 이런 막 농민들이 데모해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한 거죠.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농민들을 싹 밀었어요. 집으로 가시라고 그냥. 이게 왜 중요하냐면 5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식들을 교육시킬 권한은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 학교 보내. 그럼 걔는 글자를 배우는 거고, 얘 학교 보내지 마. 그럼 문맹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국가가 어떤 면에서 뺏은 거예요. 당신 아들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아버지는 애 글자도 모르고 농사 짓기를 원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런 처사를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최소한 초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가진다. 이게 권리고 의무예요.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내가 학교 가고 싶으면 아버지가 못 막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지금 이게 뭐 중학교 계속 올라갔죠. 이때는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초등학교밖에 못했어요. 이승만 정권 시대에 이게 왜 대단하냐면 그때 우리나라가 굶어 죽는 나라였는데요. 1년 예산의 10% 이상을 교육했었어요. 굶어 죽어가면서도 당장 새끼를 못 먹는데 일단 애들을 글자부터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농민 데모를 진압하고 당신 아들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배워야 될 의무가 있고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아무도 침해하지 못한다. 이루고 농민 데모 수백 건을 진압했어요. 그러니까 독재지. 이승만이 독재를 안 했으면 지금도 양반 상놈 제도에다가 우리 국민의 태반은 문맹자가 됐겠죠. 독재를 해갖고 강제로 땅을 나눠주고 강제로 글자를 배우게 한 게 물론 그 당시 그것 때문에 양반들도 그렇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래서 이승만 욕하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서 국민들 교육시켜서 나라가 발전하게 된 거죠. 이승만은 글자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어요. 그냥 강제로 전 국민을 96%를 학교에다 집어넣고 애들을. 그 당시 초등학교 선생님들 기록을 보면 한 반이 60명인데 점심 도시락 싸온 애가 5명이에요. 60명 가운데 도시락 싸온 애가 5명이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55명이 집에 가갖고 농사를 져갖고 먹는 게 낫지.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공부를 시킨 이유는 뭐냐? 앞으로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가 될 거다. 우리는 농사 짓는 나라가 아니라 물건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는 공업국이 될 거다. 그러려면 지금 배워야 된다. 당장 배고프더라도 자식들을 공부시켰던 그런 해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 보내서 글자를 다 읽게 했는데 문제는 어른들이죠. 어른들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학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여요. 그 문맹 퇴치 운동에 이승만 박사가 적극적으로 동원한 조직이 교회죠. 나라에서 교회에다가 간식을 잔뜩 싸놔. 그리고 마을 주민들 다 교회 와갖고 글자 배우라고.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글자를 가리킨데 목사님들의 예문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런 거야. 글자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거의 전 국민을 글자를 읽게 만들었습니다. 왜 글자인데 집착했느냐? 2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알파벳 가르쳤다 말씀드렸죠. 이승만이 그 미국 역사를 알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된다. 성경을 읽으려면 글자를 알아야 된다. 밥을 못 먹더라도 글자를 배워서 성경을 읽혀야 된다. 그래서 밥을 굶는 나라에서 애들을 전부 다 학교에 집어넣어서 글자를 배우게 하고 어른들은 교회에서 글자를 배우게 해서 한글 장려와 문맹 퇴치와 기독교 장려 운동을 동시에 추진한 거죠. 이게 오늘날 지식강국 코리아의 기초가 된 겁니다. 자, 전 국민은 이렇게 글자를 다 캐쳤어요. 지도자가 되려면 글자를 깨치는 정도 가지고 안 되겠죠.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육. 이승만 대통령 집권 이전 50년 동안 외국에 가서 학사, 중학교, 고등학교 말고 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사, 석사, 박사, 외국 학위 취득자가 500명이 안 돼요. 50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 집권 11년 동안 미국에만 유학생, 연수생으로 2만 명을 보내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승만이 교육시킨 인재들이
미국에서 세계 최고 기술, 문명을 다 배우고 돌아와서 한국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이승만이 등 떠밀어서 강제로 미국 연수를 보낸 대표적인 인물, 박정희입니다. 원래 박정희가 남노당이었어요. 공산주의 활동을 했는데, 왜냐하면 원래 공산주의자는 아니었고 박정희의 형 박상희가 대구 폭동 때 그 구미 지역의 공산주의 운동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투쟁을 하다가 이승만 정권의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형님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이제 적개심에 불타게 됐죠. 그때 남로당에 와서 야, 이승만이가 네 형을 죽였잖아. 우리 혁명하자. 이러고 공산주의자가 박정희를 포섭해요. 그래서 박정희가 남로당 활동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 공산주의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고 나올라 그러다가 그만 공산당이라는 게 밝혀져요. 그래서 박정희가 젊었을 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 받아서 죽게 되는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특사를 내려갖고 살려줘요. 왜 살려줬냐면 자기 형이 죽어서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된 거고 본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기회를 줘야 된다. 사형 선고받은 박정희를 살려주죠. 물론 거기는 박정희가 완전히 공산주의에서 돌아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제시대 36년 내내 조선 사람이 일본 육군사관학교 가기도 어려워요. 일본 육군사관학교 입학시험 합격한 조선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근데 조선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군사훈련이 강하기로 유명했던, 이게 미국에서 만든 동영상에 보면 나와요. 세계에서 군사훈련 제일 빡시게 한 데는 일본 육사다. 조선 사람이 일본 육사 가서 1등한 사람. 일제 36년 동안 박정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형 때문에 공산주의에 몇 달 가담했다 그래서 죽이면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특사를 내려서 박정희를 살려줘요. 그리고 박정희가 6.25 전쟁 때 굉장히 큰 공을 세워요. 워낙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원래 사형수였던 전직 공산주의자 박정희를 이승만이 살려주고, 뭐 3번 살려줬는데 3번 박정희 위기 때 그때마다 이승만이 이 사람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할 사람이니까 살려줘라, 살려줘라, 살려줘라. 결국 박정희가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별을 달아요, 준장. 별을 단 다음에 이승만이 박정희를 미국에 연수를 시켜요. 그러니까 박정희 늘 궁금했던 거예요. 왜?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벌어질 때요,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경제 규모 이런 건 미국이 일본의 한 13배가, 일본이 미국의 13%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미국이 큰데 일본 나라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일본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잘 살았어요. 근데 미국이 워낙 크니까, 등치가 작은 일본이 장기전으로 가니까 결국 미국한테 지게 된 거죠. 일본이 굉장히 발전했던 나라거든요. 그 일본에서 모든 걸 다 배웠어요. 박정희는 최고 엘리트가 돼서. 그러니까 박정희가 볼 때는 조선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일본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이 일본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미국은 도대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대단한 거야? 이게 궁금했어요, 박정희가.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를 미국 연수를 딱 보내서 박정희가 미국에 딱 가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왜 일본이 전쟁에서 졌는지 알았다. 이걸 깨달았어요. 왜 졌냐면 실제로 미국과 일본이 전쟁하는데 미국은요, 군수물자가 제때 도착을 했어요. 제때. 교통이 발전해서. 일본은 길이 쭉 꾸불꾸불하다 보니까 물건을 잘 만들어도 그게 군인들한테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군인들이 싸우다가 배고프고 물건도 없고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보급 물자가 제때 도착하지 못해서 일본이 진 거예요. 그걸 박정희가 미국 가서 봤더니 세상에 그 광활한 대륙에 고속도로가 쫙쫙 뻗어 있는 거예요. 야, 이래서 일본이 졌구나. 나라가 강해지려면 길을 넓게 뚫어야 된다. 서울 광화문 앞에서 10차선을 뚫었잖아요, 박정희가. 그때는 차가 없을 때인데 엄청 넓게 뚫었어요. 동경 가보면 지금도 좁아요. 서울이 동경보다 길이 훨씬 넓어요. 그리고 박정희가 불후의 업적이 경부고속도로 뚫었잖아요. 1년 예산의 3분의 1을 투자해가지고
그 고속도로 놓으면 나라 망한다고 사방에서 반대했어요 그때. 근데 박정희가 막 이를 악물고 막 야당을 막 탄압해 가면서 그분도 독재를 하셨죠. 그냥 힘으로 눌러가면서 강제로 고속도로를 뚫었던 이유가 뭐냐? 미국 가서 본 거예요. 길이 넓어야 나라가 발전한다. 또 하나 박정희가 본 게 뭐냐? 한국에는 그때 산이 없었어요. 산이 전부 다 까맸거든요. 빨갰어요. 흙이 막 흘러내려갖고. 미국 같으니 숲이 울창한 거예요. 나라가 잘 되려면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분이 또 군인 출신이라 한담하잖아요. 박정희가 나무를 210억 그루를 심었어요. 대한민국에다. 이건 거의 뭐 어버이 수령 수준이에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심었어요. 닥치는 대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4대 조림 국가예요. 세계에서 숲이 제일 없었던 나라. 6.25 때 그 옛날에 우리 교과서에 붉은 산이라는 그 파인 김동인 선생의 소설이 있었는데요. 그 외국 사람들이 조선 그러면 전부 다 붉은 산이에요. 산에 풀이 없어. 나무가 없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땔감 쓰느라고 나무 잘라서. 지금은 산에 숲이 너무 울창해갖고 막 멧돼지가 막 다니잖아요. 곳곳에 막 울창하죠, 숲이. 그게 이제 박정희 업적이. 박정희가 업적이 많으신데 고속도로를 뚫고 숲을 울창하게 만든. 이거는 경부고속도로 뚫을 땐 그것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 다음에 또 박정희 대통령이 욕을 또 엄청 먹었어요. 왜? 이렇게 좁게 뚫었냐고. 경부고속도로 뚫는 데 드는 돈보다 그거 확장하는 데 돈이 몇 배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아이가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하는 것 같아. 고속도로 왜 뚫느냐라고 욕했고 뚫고 난 다음에 한국 경제가 발전하니까 뚫으려면 좀 넓게 뚫지 이게 뭐냐 그러고 욕하고 계속 욕만 먹으면서 어쨌든 한국 경제를 발전시켰는데 이 박정희에게 도로를 뚫고 숲을 울창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생각을 갖게 교육한 사람은 이승만이죠. 그래서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보셨죠? 거기 무슨 대사가 나오냐면 박정희가 경제 개발한 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박정희가 뭐 했느냐? 고속도로 뚫고 공장 세우고 수출품 만들었어요. 이게 박정희 업적이에요. 그러면 공장을 세운 사람이 공장 세웠죠. 천사가 세우지 않았겠지. 고속도로를 뚫은 사람, 수출품을 만든 사람, 요 사람은 누가 교육했느냐? 이승만이 교육했어요. 그래서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박정희라는 기관차는 이승만이라는 레일 위를 달린 것이다 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 건국전쟁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건국전쟁 다큐를 내가 봤더니 박정희라는 기관차는 이승만이라는 레일 위를 달린 것이다 라는 대사가 감명 깊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대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2달 전에 여러분에게 판매한 저의 책. 그 책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 그 문장이 나와요. 건국전쟁 찍을 때 김덕영 감독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책 제가 마음대로 써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쓰시라고. 건국전쟁에 나오는 대사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제 책에 있는데 그중에 그거만 김덕영 감독이 딱 따서 제 책 47쪽인가? 이거 얘기 좀 안 되는데. 어디든지 찾아보세요. 제 책에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따서 건국전쟁에 나왔는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을 했죠. 요게 꽤 오래전에 만든 교환인데 여기 그대로 써 있어요. 박정희라는 기관차는 이승만이라는 레일위를 달린 것이다. 이승만은 사람을 길러냈어요. 그 사람을 박정희가 잘 지휘해서 경제를 엄청나게 발전시켰어요. 물론 이승만 박정희가 욕먹을 짓도 많이 했어요. 이런 건 잘하신 거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분들이 잘 못하신 건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자, 압둘 칼람이라는 인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인도에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untouchable, 우리말로 불가, 안 된다, 촉, 만진다는 거죠. 촉감, 불가촉, 천민. 만지기만 해도 부정타는 재수 없는 아래 것들, untouchable people이 있어요. 한 2억 명이 untouchable이에요. 이 2억 명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도 인도 시골에 가면요, 인도는 비포장도로가 많아서 길을 걷다 보면은 먼지가 일어나서 침을 뱉게 돼요, 사람들이. 근데 불가촉 천민은 만지기만 해도 부정타니까 불가촉 천민이 침을 뱉으면 그 땅이 다 부정타요.
불가촉 천민이 침을 뱉으면 마을 사람이 와서 때려 죽여요. 너 때문에 여기 부정 탄다고.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목걸이가 그릇이야. 여기다가 침을 뱉어야 돼. 여기다가. 땅에다가 뱉으면 맞아 죽어요. 불가촉 천민이 걸어가면 발자국이 찍히죠. 땅이 부정타잖아. 그래서 불가촉 천민은 꼬리가 달려있어. 걸어가면서 자기 발자국을 빗자루로 쓸어요. 여기다가 침을 뱉고. 요런 사람이 지금도 인도에 2억이 있어요. 근데 그 2억의 불가촉 천민을 위해서 한국에 내가 아는 목사님들이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때 인도 대통령이 감동을 받으셔서 이분이 인도의 국민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존경받으셨던 분인데 우리 한국 목사님을 대통령궁으로 초대했어. 우리 인도 사람이 터치도 안 하는 언터처블한 이 천민들을 한국 사람이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대통령이 질문을 했다는 거야. 우리 인도는 법으로 카스트제도 없앤다. 아무리 법을 강조해도 3,000개의 카스트가 지금도 있어요. 귀신같이 서로 알아보고 차별해. 우리는 카스트제도 때문에 되는 게 없는데 한국은 내가 분명히 알기로 카스트 못지않은 양반 상놈 차별이 있었는데 어떻게 양반 상놈 차별이 없어졌습니까? 이게 인도 대통령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없어졌죠? 양반만 갖고 있었던 두 가지. 첫째는 땅, 둘째는 교육. 요거 양반 남자만 갖던 거거든요. 요거를 이승만이 남자 여자 양반 상놈 다 나눠준 거야. 땅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양반이에요. 그럼 전 국민이 땅을 갖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전 국민이 양반이 된 셈이죠. 그게 양반이라는 단어가 바뀌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인 이인직의 혈의 누에 보면요. 때리면 맞았고 빼앗으면 빼앗겼고 계집이 어여쁘다 하면 갖다 바쳤고 상놈이 양반 서슬에 무슨 사람값이 나가겠습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양반이 때리면 맞는 거예요. 뺏으면 뺏기는 거예요. 계집이 어여쁘다. 네 부인 예쁘구나. 내가 데리고 갈게. 그럼 바치는 거예요. 상놈이 무슨 사람값이 나가겠습니까? 이게 최초의 신소설에 나오는 문장. 양반은 때리고 뺏고 못 살기고는 무서운 사람이 양반이었어요. 옛날에는. 극소수가 양반. 지금은요. 부부싸움 하다가 이 양반이 왜 이래 도대체? 이 양반이 뭘 잘못 먹었나? 지금은 아무한테나 이 양반 저 양반이에요. 무슨 얘기죠? 아무나 양반이 된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전 국민을 양반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국민국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국민국가는 신분국가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 제목은 국민국가의 탄생. 우리나라 5,000년 동안 신분국가였어요. 사람이 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어. 대한민국은 토지개혁과 교육혁명을 통해서 전 국민이 양반되게 하는 국민국가로 건국됐다. 자, 신분 해방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링컨이에요. 링컨이 1863년에 노예 해방을 했는데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 가보면요. 링컨 대통령 큰 동상이 있고 위에 뭐라고 써 있느냐. 노예 해방의 지도자. 노예의 노자도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 연방의 수호자. 이게 링컨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예요. 링컨은 노예 해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미국 사람들 웬만한 사람은 다 인정해요. 링컨의 업적은 뭐냐? 미국이 지금의 남한과 북한처럼 남부와 북부로 갈라질 뻔했어요. 미국이 분단될 뻔했어요. 링컨이 전쟁을 해서라도 분단을 막아서 미국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때 미국이 분단됐으면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이 못 됐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분단을 막은 위대한 지도자예요. 전쟁을 불사하고. 아니 그러면 노예 해방이라고 불리는 거 어떻게 된 거냐? 노예 해방을 말로는 했는데 실제로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연방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어요. 실제로 링컨이 뭐라고 말했냐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 연방을 지킬 수 있다면 노예제는 양보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물론 링컨 진심 노예 해방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하고 싶었지만 노예 해방은 선언만 하고 제대로 못했고 그러나 분단은 실제로 막아낸 거죠. 그래서 미국이 쪼개지지 않고 한 나라로 지금까지 남아있죠. 그럼 링컨이 노예 해방이 어느 정도냐?
1863년에 노예는 해방이다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1963년에 미국 흑인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7%예요. 노예 해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링컨이 노예는 해방이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미국은 연방국가, 주가 있잖아요, 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법안을 만든 걸 미국 주에서 우리 주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뒤집는 사례가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대통령 얘기한다고 다 따라가는 게 주에서 주가 하나하나의 나라예요.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가 흥미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서 사업하다가 뇌물을 쓰는 기업은 미국에서 사업을 못한다. 이런 법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장사꾼이니까 그 법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뇌물 쓴 나라 기업도 미국에서 사업할 수 있다. 딴 나라는 뇌물 다 쓰는데 왜 미국이 뇌물 못 쓰냐. 뇌물 장려법 뭐 이런 걸 통과시켰어요. 트럼프가 얼마 전에. 근데 캘리포니아주가 여러분 미국의 5대 기업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본사가 다 캘리포니아 있잖아요.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주거든요.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그래 연방 딴 주는 뇌물 써도 사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못한다. 뇌물 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미국에서 장사를 하는데 캘리포니아 빼놓고 딴 주에서만 장사할 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가 제일 잘 사는 주인데 사실상 트럼프의 법안을 캘리포니아 주가 뒤집어 버린 거죠. 이런 사례가 미국은 굉장히 많아요. 트럼프가 예를 들어 뭐 동성 결혼 뭐 금지한다 행정명령 했죠. 미국 많은 주들이 그거 안 따라요. 다 자기 주 마음대로 하지. 그게 이제 미국의 역사인데 링컨이 노예 해방했지만 100년 지난 다음에 그 링컨의 정신을 따라 노예들한테 투표권을 준 게 7%예요. 100년 지나도록 93%는 투표를 못했으니 이게 진짜 노예 해방이냐? 질문할 수 있죠. 교육. 이승만은 상놈의 애들까지 그냥 데모를 진압해가면서 전부 다 교육을 시켰어요. 링컨은 흑인을 위한 의무교육제도 학교를 만들었다? 백인과 흑인이 같은 학교 다닌 거 없어요. 미국의 백인과 흑인이 같은 군대에서 학교 같이 다닌 거 아니고 전쟁 때는 급하니까 같이 싸울 수 있잖아요. 백인과 흑인이 같은 부대에서 같이 싸운 첫 번째 전쟁이 한국 전쟁이에요. 1950년. 왜? 김일성이가 너무 갑자기 쳐들어온 바람에 미국이 너무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군대를 모아서 보내다 보니까 흑인하고 백인을 섞어버렸어요. 그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6.25 전쟁 전까지는 군 생활도 따로 했어요. 모든 게. 흑인을 위한 교육 없었어요. 이 경제력이 심각한 건데 남부에 노예로 살 때는 노예니까 주인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집도 줬어요. 근데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북부의 노동자가 되니까 집이 없어요. 먹여주고 집 재워주지도 않아. 월급만 줘. 그래서 노예 해방 이후에 흑인들의 실질 수입, 소득이 노예 시절보다 낮아졌어요. 지금도 그래서 미국에서 폭동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아니 노예를 해방해서 흑인과 백인을 평등하게 만들었으면 지금쯤 흑인들도 잘 살아야지. 왜 맨날 지금도 폭동 맨날 일어나잖아요. 미국에. 미국 대도시 거주하는 20대 30대 젊은 남자 흑인 60%가 감옥 가 있어요. 절반 이상이. 돈도 없죠. 교육도 못 받았죠. 어렸을 때부터 맨날 마약 팔고 다니고 총 들고 강도짓하고 어려서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아버지는 강도, 삼촌은 도둑, 뭐 옆집 아저씨는 뭐 강간, 뒷집 아줌마는 마약, 뭐 이러니까 흑인 동네라는 데가. 그러니까 가난과 폭력이 대물림 되죠. 미국의 인종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왜 그러냐? 링컨의 노예 해방이라는 게 이렇게 부족했다는 거죠. 여기에 비하면 이승만의 신분 해방은 나라를 세울 때부터 남자, 여자, 양반, 상놈 투표권을 다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5,000년 동안 투표라는 걸 안 해봤거든. 선거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딱 나타나서 우리 이제부터 민주공화국이야. 선거하는 거야. 다 선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 선거는 남자, 여자 다 같이 하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다 했어요. 그렇게 투표를 하고 봤더니 우리나라 여자가 1948년 나라를 세울 때 건국할 때부터 남자, 여자가 똑같이 투표한 유일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여자가 48년 투표한 게 어느 정도냐? 프랑스, 스위스보다 20년 빨라요. 프랑스는 대혁명이 일어난, 그죠? 대혁명 이렇게 해서 왕 목 잘랐잖아요. 스위스는 민주주의 선진국이죠? 그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여자한테 투표권 주는데 20년 늦었어요. 대한민국 어떻게 투표권 다 줬느냐? 아무도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요. 그거 아는 유일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국민의 88%가 글자도 못 읽는데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동양인 최초의 국제법 박사가 됐으니까 아유 저분이 하신 대로 하면 되지. 이러고 그냥 투표하라고 여자들도 그냥 다 한 거예요. 저절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거죠. 투표권, 건국 때부터 남자, 여자, 양반 상동 100%. 교육, 남자, 여자, 양반 상동 100%. 부모가 데모해도 그냥 무조건 강제로. 경제력, 강제로 양반들 땅 다 분배 예정 통치서 보내서 상놈들 다 나눠줬어요. 투표권, 교육, 경제에서. 이승만의 신분 해방은 링컨의 노예 해방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 해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그 업적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열나게 성경을 읽으면서 조선이란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살릴 것인가?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딱 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보고 야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우리말로 하면 양반이나 상놈이나 모두 다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때부터 조선의 신분제를 철폐해야 된다. 1899년부터 그 꿈을 안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49년 만에 1948년에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50년 만에 1949년 48년 2여간에 학교를 세워서 의무교육을 시키면서 50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개혁을 성공시켜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기차 시간 때문에 이제 가야 되는데요. 선거와 관련된 기도 제목을 말하자면 이렇게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로 출발했어요. 원래는 불평등이 심했는데 토지개혁하고 교육하고 해서 평등해졌거든요. 그러다가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만들려면 차별 없이 똑같이 만든다. 그게 불가능합니까? 타고난 IQ가 다르고 어떤 사람 건강하고 어떤 사람 몸이 약해요. 어떤 사람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 노래를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100% 평등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은 당연히 평등하죠.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인간으로 존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돈을 얼마를 벌 것인가? 이게 평등할 수 있나요? 공부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돈을 똑같이 번다. 이게 어려워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과 노력 안 한 사람이 평등하게 똑같이 나눠 갖는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려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건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가난해진 나라. 공산주의 국가는 당 간부들 빼고 다 굶어 죽고 똑같이 평등해져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라는 게 참 평등을 이룬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도 이런 극단적인 개혁을 통해서 평등한 나라로 출발을 했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경제가 막 개발이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공장을 막 만들어요. 똑같이 농사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서 회사 하나 맡아갖고 재벌이 돼. 어떤 사람은 그냥 시골에서 계속 농사만 져. 그러면 두 사람의 소득 격차가 100배, 1000배, 10,000배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한 건 감사한 건데 문제는 뭐냐? 경제 발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산에 예를 들어 대기업이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그 대기업 덕분에 수입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대기업 들어오는 바람에 뭐가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게 되죠. 경제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격차가 생겨요. 부산에 어떤 지역은 아파트 값이 뛰어가지고
아파트 사는데 돈을 많이 벌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집값이 폭락해서 손해를 봐. 그 집값 떨어져서 막 자살한 사람이 있다고 오늘 제가 부산역에서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라는 게 그래요. 아니 뭐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갖고 집값이 뛰고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해도 집값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그래프로 딱 보이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 경제라는 게 변수가 많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의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옛날엔 다 같이 가난했는데 지금은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덜 부자가 되고 그래서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가진 사람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차이가 나요. 미국도 차이가 나고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문제가 점점 커지니까 여기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차별을 없애자, 뭐 모든 사람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게 하자. 이러면 이제 북한이나 중국처럼 아주 특권층 사회가 되는 거고 전 국민이 다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될 숙제예요. 이승만 이런 엄청난 개혁으로, 근데 이 개혁도 사실 뭐 쉬운 건 아니고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줬지만 동시에 양반들 입장에서는 이승만이 철천지 원수죠. 양반들 입장에서 이승만 때문에 상놈한테 땅을 다 주게 됐으니 그것 때문에 나란 잘 살게 됐지만 양반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하고 열받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승만을 비판한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래서 이 격차의 문제, 차별의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경제적인 차이, 교육의 차이를 가지고 그거를 똑같이 평등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아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걸 가지고 절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될 수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은데 그게 해결이 쉽지 않아요. 그거 해결한다고 공산주의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해결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전체가 다 경제 문제, 교육 문제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느 지역에 사느냐 이런 거 갖고 한국 사람 아직도 양반 인식이 남아 있어서 엄청 차별하거든요. 좀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차별하고 장애인 차별하고 남녀 차별하고 이게 아직도 있어요. 갑질 문화 이런 거 있어요. 아직도. 이승만이 그걸 없애려고 투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득 격차 같은 거를 줄이는 게 어려울지라도 같이 어울려 사는 세상에서 인간적으로라도 절대로 내가 조금 더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없다고 또 있는 사람 보고 또 시기하고 그래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 없는 사람대로 인간을 차별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그랬는데 뭐 어쩔 수 없이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게 되고 뒤처진 사람 뒤처지고 차이가 벌어져요. 이거를 뭐 국민 세금으로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과 나누고 산다. 기도를 해도 맨날 우리 집 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옆집 애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한다. 부모 없는 애들을 위해서도 내가 봉사도 한다. 이렇게 뭔가 자꾸 나누어 주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경제 정책으로 대통령의 정치로 이런 소득 격차라든지 지식 격차라 이런 격차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없앤다는 게 그게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런 정책, 정치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그리스도인의 실천으로라도 그걸 어떻게 하든지 메꿔야 돼요. 그게 너무 갈등으로 불거져서 한국 사회에 아주 파국이 닥치지 않도록 첫째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고 둘째는 조금이라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있는 거를 기도든지 물질이든지 도움이든지 봉사든지 자꾸 나눠주려고 그래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그래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어려운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을 화합시켜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갈라진 나라, 분열된 나라를 통합시켜가는 크리스찬 애국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